서울은 좀 양극화가 차별화가 좀 분명히 일어날 것 같고요. 네. 강남 3구와 정상적인 일반 지역,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조정기가 한 해 내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육대강 씨는 올 한 해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미래가치가 보장된 신축 아파트 구별법 같은 게 있을까? 어떤 신축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신축 아파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도 신축인데 마이너스 P 아파트가 있고 네. 광명도 신축인데 마이너스 P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시세랑 좀 비교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위시세보다 신축이라는 개념으로 메리트가 있지만 그래도 분양가는 보통 그보다 낮았어요. 근데 요번에 시장이 다른 게 분양가를 자유로 하면서 시세를 넘어버렸잖아요. 건축비 인상을 갖다가 네. 매개체로 해서. 근데 이게 이제 갭이 생긴 거죠. 네. 수요자들이 갑자기 로또가 맞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미스매치가 난 타이밍 요즘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그럼 신축을 살 때 무조건 신축이라고 비싸도 사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축을 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지금은 신축을 강남 3구 빼고 강남 3구도 지금 송파에 지금 미분양 있거든요. 물론 단지수가 적어요. 좀 예외적인데 신축을 사실 때 단지수가 적다 그럴 수도 없는 게요. 300, 400세대 되면 커뮤니티 괜찮거든요. 근데 하도 요새 뭐 5천만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5천만 돼야 대단지고 그냥 1,000, 2천을 뭐 소단지로 사는데 그것도 완전 착각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500세대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커뮤니티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그거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3,000세대, 5,000세대 여기에 좀 꽂혀 있으니까 1,000세대, 1,200세대여도 감흥을 잘 못 느끼는데 막상 그 아파트 단지를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1,000세대가 그만큼 넓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접하실 때 만약에 5,000세대가 있고 10,000세대가 있고 1,000세대가 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역세권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가성비를 따져보면은 1,000세대가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은. 이 5,000세대는 지금 우리 얼죽신 이런 뭐 마케팅 트렌드가 붙으면서 조금 펌핑된 게 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걸 좀 부응가하셔서 네. 신축을 사실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가시고 컨소시엄보다는 네. 한 회사가 지은 게 더 똘똘하게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좀 보시면 좋고 층고가 너무 높으면 제가 20층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왕이면 20층 이하에 좀 집중하시는 게 낫겠다. 가격차가 조금 있더라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과자 회사들도 막 이제 과자 원재료 이러다 보면 그 뭐 아이스크림 뭐 다 오르고. 이런 거 가격 오른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공사비도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값 상승에 좀 더 부추기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은 이제 폭이 너무 작아요. 작고 여러분들이 아실 게 철강 가격이 많이 인하됐습니다. 무연탄, 유연탄에 쓰는 네. 소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건물 요새 건축 안 진다 그러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오르나요? 그러니까 원래 자체 그 고환율로 인해서 오른 건축비 인상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수요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드렸구나. 중국산이 우리나라 철강보다 한 15에서 20% 저렴합니다. 네. 중국산 철강이 사실 우리나라 철강보다 좀 안 좋아요. 네. 그건 제가 알거든요. 안 좋은데 15%, 20% 싸니까 또 성능은 버틸만 하거든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회사가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덤핑 제소를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 며칠 사이에 포스코 주식이 조금 올랐을 거예요. 포스코가 철강이 지금 계속 좀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조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중국 거 안 쓰고 철강 회사 우리나라 몇 개 있잖아요. 네. 포스코를 비롯해서 거기 이제 수익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철강 가격은 안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중국이 견제해준 바람에 관세를 맞춰서 가격을 그냥 유지하겠다는 건데 오르진 못했어요. 근데 다른 부분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뭐 인테리어를 하면 인테리어 자재도 들어갈 거고 네. 전구도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1,400원 넘은 거 있잖아요. 이게 조금 좀 그래서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거를 서울은 그렇더라도 네. 서울은 분양가가 높으니까 그냥 놔두고 네. 지방은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건설 원가에 대한 반영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국토부가 어젠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방에서도 이제 판단하실 게 건축비 인상분은 물가 상승하고 하니까 명목 가치는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갈 것만 바라실 것이 아니라 건축비 인상분을 넣은 상태에서 물가 상승을 하면 제가 볼 때 몇몇 개 광역시들은 지금 그 수준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양 내려가기를 바라실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는 조금 자산 계획을 세우셔서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게
좋은 타임도 됐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 부분도 좀 뜨거운데 혹시 앞으로 꼭 참여해야 하는 청약 뭐 있을까요? 공공분양 요번에 고양 창나하고 하는데 네. 좀 비쌌죠, 분양가가. 그래서 본청약 포기도 많이 했는데 청년 서민들 신혼부부들이 접근하기에는 당첨이 될 때는 하셨지만 여력이 안 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본청약 포기가 좀 많았어요. 많은데 다 분양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정부한테 좀 아쉬운 게 정책이 잘못됐어요. 건축비를 인상한 것만 얘기하고 그 토지를 조성한 원가가 있잖아요. 그거 다 몇백에 샀거든요. 7억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84제곱이. 네. 충분히 6억에 갈 수 있어요. 5억에. 네. 근데 이거를 건축비 인상을 갖다가 국민들 세금으로, 네. 그쵸? 땅 샀잖아요. 그럼 분양할 때 이익 조금만 남기면 되잖아요. 네. 근데 건축비 인상분을 10% 했으면은 그걸 왜 20% 올립니까? 분양가를? 그럼 명료하게 분양 원가라 그럴까요? 그걸 오픈하든지 국가니까.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1억씩 다 훅 올려버렸거든요. 1년 반 만에. 그 1억 올리면 20%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료하게 투명하게 정부에서 좀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도 택지비랑 계산했을 때도 만약에 높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장관께서 조금 조정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전청약 했음에도 본청약을 못하는 그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속이. 그러니까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고향 창릉이든 부천 대장이든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전 정부에서 그전부터도 이제는 신도시를 지을 때 교통망을 확실히 안 하면 짓지 말자라는 컨셉이 있어서 교통망이 좋아요, 다. 그래서 입주할 때쯤에는 예전같이 고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안에 시스템 내용도 여러분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 그 돌봄센터 맡기려면 줄 서서 신청해야 되고 막 이래요. 모자라서. 근데 3기 신도시는 다 돌봄센터가 있어요. 그게 신혼부부들한테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신혼부부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정부를 제가 어떻게 거꾸로 썼지만 정책을 국토부 장관님께서 좀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가 공개하고. 그러면다고 전제할 때는 무조건 이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말이 경기도 뭐 수도권이지 그냥 서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분야청약에 들어가시고 두 번째는 네. 경매 경매 있지 않습니까? 네. 경매 경매 물건이 아까 보신 것처럼 임의경매 물건이 계속 늘지 않나요? 그리고 강남에도 물건이 뭐 매달 몇십 개씩 나옵니다, 지금 경매가. 그럼 강남에 꼭 진입하고 싶으시면 지금 지표로는 90% 정도의 뭐 낙찰가율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낙찰률이라고 있잖아요. 10개가 경매가 붙으면 4개가 낙찰되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40% 조금 안 돼요. 지금 39%인데 6개가 유찰됐잖아요. 얘들이 넘어가잖아요. 한 6개월 뒤에 다시 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20% 다운되면 얼마만 1억짜리라고 하면 1억짜리가 6개가 다운돼가지고 8천만 원에 시작하잖아요. 8천만 원에 90%는 얼마죠? 8, 9, 7,200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도 있는 게 아니라 신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건은 그럼 1억이 나왔는데 90%면 9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9천하고 7천하고 평균 내면 한 8,500 나와요. 그러면 15% 갭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감정가, 뭐 보도에 90% 감정가 이러면 1억짜리가 9천이라는 게 아니에요. 유찰된 물건이 지금 계속 겹치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운이 좋으신 분들은 시세 15에서 20% 사이에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경매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네.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무주택자분들 잘해주거든요. 다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대신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얼마 전에 한국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했잖아요. 앞으로 금리 인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게 한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금리 인하에도 투트랙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5% 만에 간다고 할게요. 두 번 더 내려서. 2.5%면 대출금리 몇 프로일까요? 정책자금 대출은 별도로 하고 일반 대출로 보면 그러면 3%, 3.5% 받을 거라고 예측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한다고. 네. 그 가산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시죠? 1.5예요. 그럼 2.5로 내려온다 그래도 1.5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4%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그런 저금리는 올 일이 없다. 일단 이해하시고 그러면 혹시 정부가 가산금리를 조정하지 않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월 7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보고서를 보시면 네. 그게 한국과 IMF의 연례 협의 보고서예요. 얘기를 나누고 국가경제에 대해서 같이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잘못된 건 얘기해주고 이런 회의거든요. IMF 얘기 어기면 어떤지 아시잖아요. 약간 왕따 돼서 조달금리가 국제 신용에서 좀 약간 배제되면 조달금리 올라가요. 환율 폭등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미국이 대주주인데 IMF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다 진단해주고. 걔들이 우리보다 컨설팅이나 금융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IMF 때 건물값도 계산 못했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와가지고 가르쳐. 이제는 우리도 도사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생각해보시면 IMF에서 던진 보고서를 제가 꼭 읽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 제가 10년 동안 본 IMF 보고서 중에 제일 두꺼웠어요. 그리고 내용이 되게 충실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우리 앞으로의 어떤 모습도 좀 예상이 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28번째로 제가 기억해요. 항목을 다 잘라서 28번째에 부동산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그 정리된 보고서를 쓴 내용이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디레버리징. 디레버리징을 확실히 못을 박아놓고 이게 없으면 소비의 제약이 따르고 기업의 성장이 부진을 겪을 것이다라고 박아놨어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디레버리징을 안 하고 퍼준다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말씀드린 트랙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야 된다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방향성이. 게다가 금리 인하할 때 작년에 2번 할 때 하는 총재가 뭐라 그랬어요.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금리를 인하한다. 부동산이 대상이 아니에요. 목표가. 환율 모니터링을 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모니터를 하면서 차기 금리 통화 정책을 실행해 나갔다고 했어요. 2번 다. 네. 그럼 여기 워딩이 다 들어가서 끝났잖아요, 벌써. 그 와중에 전세얘기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PF 얘기. PF는 구조개혁을 하는 얘기가 딱 들어있고, 아니나 다를까 그 보고서가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거든요. 최근에 10월인가 11월에 한 번 했는데, 그 뒤에 금감원에서 PF 구조개선 계획서 나왔거든요. 네.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에 전세라는 말이 나와요. 전세, 재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재벌이 영어로 체벌이잖아요, 체벌. 옥스퍼드 사전에 있잖아요, 이렇게. 재벌, CHBL. 네. 우리나라 고유명사예요. 네, 세계명사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재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전세도 이제 고유명사가 됐어요. 김치처럼. 전세 딱 스페링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쓴 보고서인데, 전세, 롤오버, 리스크 모니터링, 이제 니딩이 필요하다. 그렇게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지금 경제가 약간 다운이 됐을 때, 만기 됐을 때 전세 이자 대출을 감내하지 못하면 튕겨나가잖아요. 그때 전세 보증금을 못 들려주는 일이 벌어지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라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뭐죠? 전세 DSR을 좀 준비하면 어떻겠니? 라고 돌려치기도 되죠?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그러면 IMF가 공부한 그 스타일에 조금은 호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금리 인하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인하는 하지만 투트랙 가겠구나. 자영업과 건설업, 일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부동산에서는 가상금리를 던지니까 은행은 좋아하겠죠. 속으로. 정부가 그렇게 좀 좋아하잖아요. 뒤로는 은행 이자 남기지 마 막 이러지만 거기서 은행이 할 일이 있죠. 그 신용회복위원회라고 남는 돈에 좀 일부를 작년에 30조가 썼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돈을 투여를 해요. 잉여금에서. 그걸 갖고 좀 신용회복에 쓰거든요. 공익적으로. 네. 그런 걸 좀 많이 하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는 좀 질문으로 올해 수도권 부동산 집값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은 좀 양극화가 차별화가 좀 분명히 일어날 것 같고요. 네. 강남 3구와 정상적인 일반 지역 분명히 좀 차등화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동대문구라든지 입주 물량이 많은 구가 있어요. 몇 개, 한 3-4개 구가. 거기는 전세 가격 하락과 함께 매매 가격 하락도 벌어질 것 같아요. 강남 3구는 뭐 기본적인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그 폭이 제한적일 거고, 또 상승할 기미는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좀 등장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수도권은 약세입니다. 약세고, 약세 중에 또 입주 물량은 여전히 나오거든요. 네. 수도권 중에 또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산 같은 경우도 또 입주 물량이 꽤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평택도 그렇고 조정기가 한 해 내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주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자산 체크 잘 하셔가지고 유동성 확보가 안 되면은 빨리 좀 긴축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은 육대강시는 올 한 해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니까 다만 정부가 투트랙 전략을 언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보고서 자체, IMF 보고서 자체 안에도 뭐라고 썼냐면 DSR 적용을 1.5%를 전 대상 가리지 않고 다 하겠다라고 딱 했어요. 가로치고 협의 대상 가능성 있음을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금융위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 지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육대강시하고 이게 자칫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은 데다가 리스크가 번질까봐 여기는 DSR을 가상금리를 1.5가 아니라 1이나 1.2% 이 선에서 멈추려고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광역시는 가격이 조금만 더 내려갔을 때 그때는 이제 접근 가능성이 된 시점이 온다고 봐요. 근데 그게 올 한 해 중에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요. 많이 빠져주면 여름 가을에 나타날 수 있고 덜 빠지면 연말 돼서
뭐 나타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PF 문제와 자영업 문제가 새 정부가 출범을 해가지고 잘 리딩해주면 연착륙의 개념으로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또 트리거가 있으면 좀 충격이 좀 일시적으로 크게 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당하지 마시고 자기 좀 계획을 갖다가 플랜을 올 한 해 어느 지점, 어느 지역에 주택을 살 것인지 또 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그럼 그 계획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수도권에 계신 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1번 공공분양 말씀드렸죠. 2번 경매 접근, 3번은 주택시장 조정기하고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서울은 입주 물량 많은 곳들은 충분히 기다려서 연말에 접근. 입주 물량이 적은 곳들은 선호 지역인데 그것들은 생애 최초 나오면 정책자금 나오면 체크해 보셔가지고 부담 가능한 선이라 그러면 매입을 들어가셔도 되고 수도권은 사실 저는 다 연말까지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은 무조건 공격적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강남 상구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번 토지 거래 때문에 반등할 좀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 팔고 싶으면 이때 파는 게 좀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강남의 소유자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난 막 5년 가져갈 거 이게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팔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 도안이면 뭐지만 제가 볼 때 토지거래하고 풍구로 지금 약간 호재를 만나서 가격이 조금 상방으로 강함을 볼 때 그럼 그 뒤에 시나리오가 두세 개 있잖아요. 더 오를 것인가 꺾일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정책 자금이 나왔을 때 그거는 9억 이하잖아요. 이런 거 계산해 보시고 거래량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라갔어. 가격은. 근데 딸랑 2건 됐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금 파는 게 적기가 아닐까. 차익 실현이 되었다라면 그랬다가 우리 국가 경제가 안전하게 될 때까지 좀 고전에 좀 파도를 겪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뭐 재투자를 하는 걸 생각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도 본인 집이 일단 많이 올랐다면 지금 내 집이 오른 상태에서 저 집이 내려가면 사야지 이건 잘못된 거고 오른 상태에서 빨리 처분하시고 월세로 만약에 1년을 살면 만약 1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도 예측되면 월세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얼마 나가는지 지출이. 근데 이 집값이 만약에 내가 5천이 월세로 나가는데 1억에 500짜리 사는데 여기가 1억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건 그 시나리오 한번 각본을 가지고 대응하셔도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정말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동산 주택은 뭐 가장 위험한 좀 투자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가죠. 상가는 경매는 뭐 할만하지만 일반 상가 가서 지금 뭐 거래하려는 사람도 없겠지만요. 지금 상가는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 그 폐업률이 역대 최대로 다가서고 있고 요즘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상가도 좀 줄어드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거 뭐 보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상가 임대 수익률이 자꾸 낮아지고 있고 강남에 임대차가 붙는 거를 제가 살면서 2022년도 그맘때쯤부터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소진이 안 됐어요. 도리어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다가 약간 없어졌다가 또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신도시 상권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인구가 늘어날 일도 없고 그러면 예측 가능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상가는 정말 냉정하게 아시죠? 그죠? P는 I분의 R 자본을 하는 수익률 계산. 상가 가격의 연이율에다 요구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분명히 계산하셔야 됩니다. 전화 와요. 분명히 어떤 친구가 야 상가가 20억짜리인데 10억에 판대 그러면 확 해서 이거 큰일 납니다. 10억이면 가서 이게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근데 알고 봤더니 수익률이 3%야. 그러면 리스크를 안고 3% 하더니 은행에 두는 게 낫잖아요. 이런 판단 꼭 하시고 가셔야지 요즘 특히 상가 가지고 그렇게 딜하는 몇몇 분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가 살 때 현재 있는 임차인을 가라 임차인을 둡니다.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뭐 LG 대리점 이런 거. 그리고 5년 계약했다고 하고 막 해놓고 저 밑에 보면 깨알같이 5년이지만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빨리 해야 돼 막 이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그거 완전히 물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임차 계약서의 수익률 볼 때 임차 계약서 진짜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고서 수익률 체크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교수님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 투자는 여러분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을 때 진정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내 뒤에 얼마나 많은 더 바보가 있는데 내 뒤에 바보가 없으면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김작가 TV 잘 시청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이런 거 해주시면서 좋은 정보를 접하시면 예측 가능하고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 지키시면서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대처하시면 실패하는 일이 없고 성공 투자가 좀 보장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잖아요.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거 쑥스럽습니다, 그냥. 그냥 한번 제 이름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알겠습니다. 김 작가님처럼. 네, 네. 배너 광고 해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번에 또 부동산 시장에 뉴스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한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